지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펄하 안녕하십니까.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7일 밤 9시 50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낮에 방송 켜고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 사연이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2번 했더니 일반 사연들이 오늘 읽을 사연이 11월 13일자 사연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쌓이는 속도를 못 따라가네요. 그래도 웬만한 사연들은 다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오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연부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고 어머니는 장난기가 많지 않은 그냥 수수한 분이십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어라라? 이 사연 11월 13일에 왔는데 11월 13일은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데 참 놀랍네요. 지하철로 퇴근하시던 아버지는 외식을 가자고 연락을 하셨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어머니는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아버지를 놀래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난기라고는 전혀 없던 어머니가 잔뜩 신이 나서 얘기하시는 걸 난생 처음 본 저는 당황해 있었고 어머니는 아래를 쓱 보시더니 아버지가 올라오고 계시다면서 저를 건너편에 잠복시키고 자신도 맞은편에 잠복을 하셨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어머니는 수신호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왁! 하는 소리와 함께 뛰쳐나갔고 깜짝 놀란 정장을 입은 남성분께서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괴인 2인조의 습격에 그분은 당황하며 지나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등을 지고 주저앉으셨고 저는 그분의 등을 향해 몇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성분의 뒤이어 몇 분 후에 올라오셨고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를 마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결혼 기념일날 따라 유독 신이 나셨는지 왜 그런 요상한 실수를 하셨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 남성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냥저냥 재미는 쪽팔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청곡은 마크 투벤 메리미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고. 근데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아버지가 외식하자고 해가지고 지하철까지 마중 나가서 같이 밥 먹으러 이제 식당 가려고 오손도손 그렇게 만나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 같아서 좋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마크투베 메리미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마크투베 메리미였습니다. 결혼식 축가로 정말 좋은 노래 같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수년째 펄디 팬으로 살아온 펄떡이입니다. 어제였던가 사연 중에 쩝쩝거리는 과장님 사연을 듣고 나랑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나도 올려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연 써봅니다. 일단 글을 쓰기 앞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지요. 참고로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민하냐면 제 옆자리 과장님은 청결도가 저의 기준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식사 직후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가장 거슬리는 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3년차. 손 씻는 걸 본 횟수는
3번에서 5번 정도. 그것도 맨손으로 집어 먹어야 하는 양념 묻은 간식이 나와서 그걸 드시고 씻는 것 정도. 먹기 전에 씻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과장님이 가끔 제 자리에 오셔서 마우스를 잡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자리에 돌아가면 제 서랍에 있는 알코올 스왑으로 마우스를 빡빡 닦고 난 후에야 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민한 저에게 가장 크고 하찮은 고민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쩝쩝 사연과 비슷한 사연입니다. 누구에게는 하찮은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글의 주인공은 제 앞자리 대리님입니다. 지난번 들었던 쩝쩝 사연처럼 대리님도 식사 후에 양치는 안 하시고 몇 시간씩 찝찝거리고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하고 넌지시 대리님, 이가 불편하신가요? 많이 찝찝거리셔서요. 라고 걱정하는 척하는 D를 날렸는데 치과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계속 아프고 음식물 있기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남 걱정을 잘해주는 직원이 되어버렸습죠. 쩝쩝보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혼잣말입니다. 이분은 혼잣말을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마치 게임 내에서 듣기 싫은 장사 말을 계속 말하는 매크로 같아요. 무엇보다도 일단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업체는 왜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지? 라고 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릴 텐데 대리님이 혼잣말로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약간 모기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암튼 주펄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뭐라는지도 모르겠는 말을 모기 목소리로 말을 할 거면 똑바로라도 해주지. 계속 쭝얼쭝얼 꿍얼꿍얼 너무 투덜거려서 정말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MG스럽게 이어폰을 껴보기도 했지만 너무 소리를 크게 들으면 다른 업무 지시 내용을 듣지 못하고 또 너무 낮추면 모기 목소리가 귀로 들어오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필 음역대도 모기 음역대라 굉장히 거슬립니다. 여름밤에 모기가 귓가에 날아다니는 고통을 3년째 겪는 중입니다. 친한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놔봤으나 특유의 모기 음역대 때문인지 그 자리까지는 소리가 당도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적다 보니 또 혼잣말을 하고 계시네요. 참나. 이렇다 보니 저는 대리님을 친구나 가족에게 말할 때는 쩝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이나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면서 리듬을 타며 모기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인데요. 정말 무슨 노래인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키보드 타이핑 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무서운 키보드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대리님은 타이핑 시끄럽게 치는 사람보다 더 거슬리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업무를 보십니다. 또 두드린다. 또 리듬 타네. 지금도 타고 있어요, 진짜. 적다 보니 적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저는 이야기 박스라서 이런저런 사연 더 써보고 만약 읽힌다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이만 줄이며 저소음 해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 와줘요 펄디. 신청곡은 어나니머스 아티스트의 퇴사 신청합니다. 이거는 이게 저 고주파 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한 그 반경 몇 미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듣는다고 하잖아. 이 자리를 좀 바꾸거나 그럴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뭐 답이 없네. 이런 거 진짜 한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마치 자기 전에 시계 초침 소리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것만 들려서 정말 괴롭다니까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해주신 곡의 제목처럼 퇴사하는 수밖에. 자, 어나니머스 아티스트의 퇴사 듣겠습니다. 어나니머스 아티스트의 퇴사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잠 못 드는 밤에 늘 펄디와 함께하는 펄떡이입니다. 때는 제가 성우 지망생이었던 시절. 지금도 회사를 다니면서 못다 이룬 꿈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더빙 실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실습을 했던 애니메이션은 여러 동물 친구들이 나와서 좌충우돌 모험을 하게 되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아용 애니메이션이어서 주된 배역은 여자 친구들이 하고 저는 조그만한 고슴도치 악당을 맡았습니다. 이 친구는 묵직한 빌런 옆에서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못 믿어온 전형적인 째깐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실습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영상과 제 목소리의 타이밍을 맞춰야 해서 대본을 조금 외워두고 화면을 보거나 반대로 화면의 타이밍을 익혀두고 대본을 보거나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씬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커다란 케이크에 주인공 일행이 숨어서 잠입하는 장면에서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끌어 제가 맡은 악당이 다가가는데 케이크의 틈 사이에서 주인공의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야? 아니, 눈알이잖아! 라는 대본을 외워놓고서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케이크에 가까이 가면 앞대사를 치고 케이크에 불이 꺼지면 눈알이잖아! 를 외쳐야지 라고 되뇌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하게 앞대사를 치고서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케이크에 불, 눈알, 케이크에 불, 눈알, 불, 눈알, 불, 눈알을 생각하다가 그만 꼬여버렸던 것입니다. 뭐야! 불알이잖아! 불과 눈알이 합쳐져 제 입에서는 그 단어가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또 하필 캐릭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씬이어서 제 목소리는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땀구멍에서 땀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집중했던 건지 프로 정신이 있던 건지 그 순간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더빙 실습, 즉 녹음이 되고 있었고 그것을 다 같이 들으며 선생님의 연기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불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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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실수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놀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무도 웃거나 실수를 캐치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저 묵묵히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누워서 이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약간 피식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껄껄껄. 그래도 그때는 그 여자 동료들 앞에서 창피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저의 성울한 꿈은 이제 그 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을 공유하면서 신청곡은 저와 같이 꿈의 끄트머리에 서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곡 윤종신의 지친 하루 신청합니다. 뭐야! 신청곡이잖아! 지친 하루 틀어드리겠습니다. 윤종신의 지친 하루였습니다. 김필님과 곽진원님이 같이 불렀군요. 2014년에 아마 그 곽진원님이 우승한 슈스케 시즌 직후였나 보죠. 그때 이 두 분이 굉장히 활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침펄의 오랜 팬인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심으로 제 마음을 뒤흔든 것은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진 것은 바로 야구입니다. 2009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기아 타이거스의 팬이 되었습니다. 2009년의 기아는 더없이 극적인 우승을 맛보았고 당시 저는 어려서 룰조차 잘 몰랐지만 그 짜릿함에 매료되었는지 야구와 기아의 광팬이 되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지나면서 내내 기아를 응원했고 기아뿐만 아니라 타팀이나 메이저리그의 주요 선수들 정도는 파악하고 최신 야구의 유행이나 훈련법 등등까지 찾아보면서 점점 더 중증 야빠가 되어가는 저는 재수를 거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 가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던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되어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기아는 정규 시즌 5위로 와일드카드로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혼자서 야구를 보러 가고 싶었던 저는 티켓팅에도 성공했고 처음으로 혼자서 야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곳은 상대팀인 KT의 홈구장이었던 수원이었습니다. 경기를 위해 그날 마지막 수업을 땡땡이 친 저는 버스를 타고 잠실로, 또 지하철 타고 사당으로 향했고 사당에서 수원구장으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당역에서 나온 제 눈에 보인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건물 절반을 둘러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유니폼을 꺼내 입고 있었는데 한 분에게 "이게 무슨 줄인가요?" 하고 묻자 "야구장 가는 버스 타는 줄이에요" 라고 웃으시며 화이팅하는 제스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기다렸다가는 야구가 다 끝날 때쯤에야 도착하겠다고 생각한 저는 택시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고 줄에서 빠져 도로 쪽에 서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젊은 여성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야구장까지 택시 같이 안 탈래요?" 그 여성분은 몇 분 전에 택시를 불렀고 곧 올 것이라며 돈을 나눠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다며 함께 타기로 했고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저씨 한 분까지 셋이서 택시를 타고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까지 4명이서 야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도 꽤나 재미있었던 기억이네요. 택시비가 2만 원 약간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택시를 빨리 타게 되어 고맙다며 그냥 10,000원씩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목청껏 기아를 응원했습니다. 평소에도 친구들이 "얘는 야구장에 가면 사람이 달라져" 라고 할 만큼 야구장에서만큼은 열정적인데 포스트 시즌에 직관을 가보니 더욱더 흥이 나더군요. 하지만 응원이 모자랐던 건지 기아는 패배했고 그대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돌아가야 하니 다시 사당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이미 줄은 잔뜩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지하철 막차를 놓치겠다고 생각한 저는 줄 근처에서 "사당역까지 택시 타고 가실 분!"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행히 3분이서 함께 야구를 보러 오신 분들께서 함께 타자고 해주셨고 역시 기아 팬들이었던 그분의 열렬한 비판을 들으면서 사당역에 도착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야구는 졌지만 처음 대학생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저런 일을 겪었던 게 나름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아가 우승한 시즌이었는데도 한국 시리즈는커녕 정규 시즌에도 한 번도 표를 못 구해서 직관을 못 가 약간 씁쓸했는데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가을 야구를 직관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더 크랙의 전력 질주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기아 우승했을 때 저 한국 시리즈 직관했습니다. 어떻게 표를 구해가지고 친구가, 제가 야구 잘 모르는데 그냥 가봤어요. 그래서 외야석에서 봤었죠. 정말 분위기가 좋더군요. 흥겹더라고요. 막 바리바리 음식을 싸우신 분도 있는데 막 치킨 같은 것도 싸우시고 막 그냥 주변에 나눠주시더라고요.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나눠주시고 정말 흥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야구는 너무 멀어서 그 외야석에 앉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나와서 지금 뭘 던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멀어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즐거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더 크랙의 전력 질주 듣겠습니다. 더 크랙의 전력 질주였습니다.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SBS ESPN 공식 야구송이라고 하네요. 노래가 되게 소년 만화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웃긴 사연이 나오고 나면은 다 튀어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도 하찮은 고민 사연이 하나 왔는데 뭔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매복해 계신 분들은 이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펄하 항상 펄밤 들으면 즐거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매년 고뇌의 시간이 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생일이지요. 제 생일이 있는 11월 달이 되면 감사하게도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받는 질문이 절 너무 힘들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건 바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와 생일 파티에는 뭘 먹고 싶니? 입니다. 사실 저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꽤 실용적이고 취향이 확고한 편이어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제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 받고 싶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나 필요한 거 없는데? 에이, 부담 갖지 말고 말해봐. 진짜 없어. 이 대답의 반복입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도 괴롭고 저도 괴로운, 마치 히오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후에는 돈으로 준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 괜찮다. 평소에도 잘해주는데 무슨 돈으로 주냐. 괜찮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일에 뭐 먹고 싶어? 라는 질문도 저는 식품 관련 전공에 너무나 빠져서 대학원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취해 있어서 맛있는 걸 먹어도 화학 분자와 숫자가 생각이 나서 맛이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성으로 나타나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 니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자고 해도 내성이 생겨서인지 에이 아니잖아 진짜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봐 로 귀결됩니다. 저에게 그저 음식이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를 갖는 매개체인데 무슨 음식을 먹어도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히오스의 굴레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그래서 기프티 카드나 상품권 뭐 기프티콘 이런 걸로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스타벅스 쿠폰이나 베라 이런 거로 이제 요청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주펄 굿즈라고 모범 답안이 감사합니다. 주펄 굿즈를 달라는 모범 답안이 나왔네요. 저는 답이 없는 문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쉽게 답이 나왔군요. 먹고 싶은 거? 고기리 막국수. 아니 답이 나왔네요. 먹고 싶은 거는 고기리 막국수를 드시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생일부터는 이미 생일 지나셨겠지만 지난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생일 선물은 주펄 굿즈, 먹고 싶은 건 고기리 막국수.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미스터2의 하얀 겨울입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이 노래는 약간 앓는 소리로 불러줘야 제맛이라고.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뭐 이렇게 부르면 제맛인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맞습니다. 예, 약간 앓으면서 불러야 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습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집에 오셔서 형과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형은 초등학교 2학년, 저는 1학년이었던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기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동네에서 가장 큰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실컷 갖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애들이 뭘 하는지 문을 꼭 닫고 몇 시간째 나오지 않고 있으니 궁금하셨겠지요.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저희를 보시고는 이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셨고 저희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서는 친구한테 빌렸다는 한심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믿으실 리가 없는 아버지는 구입한 돈의 출처를 추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사실은 밝혀졌고 저희는 회초리를 흠씬 맞았습니다. 지금은 가학적인 체벌이라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K육아의 정점이었던 90년대에는 회초리 맞는 것으로 끝난 거면 싸게 막았다고 할 정도였지요. 전형적인 엄부자모, 엄한 아빠, 자상한 엄마의 가풍이었던 저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릴 수도 없고 저희를 감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극대노 상태의 아버지를 겨우 진정시키셨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방에 틀어박혀서 반성하고 있던 형과 저에게 문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 갈아입어라. 깨끗한 옷으로. 집 나간 애들처럼 보이지 않게. 대관절 이게 무슨 말인가? 방금 혼났는데 우리 가족끼리 외출을 한다는 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형과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골목 곳곳에 먼지와 매연에
뒤덮인 녹지 않은 눈이 있었고 바람이 볼에 스칠 때마다 따가웠던 매우 추운 겨울날 말이죠. 아버지 화의 불길은 회초리 몇 대로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과 저는 서로 찔찔 울며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큰이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른들도 없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온 저희를 보고 큰이모는 놀라시며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저희를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절대 집에다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고 10분도 안 돼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 미안해. 애들 아빠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쫓아낸다고 그대로 다른 데 가버릴 줄 알았나.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사정할 줄 알았지 하시며 저희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나오셨습니다. 나가란다고 진짜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니들 때문에 엄마가 늙는다 늙어 하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이모 댁을 나오자마자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가운데쯤 있는 분식집을 지나가는데 5단으로 쌓여있는 핫도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눈물만 찔찔 짜던 저는 핫도그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분식집으로 형과 저를 데리고 들어가 핫도그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세월의 흔적이 꽤나 많은 쓰댕 쟁반에 자박하게 쌓인 설탕 위에 핫도그를 투척하고 케찹을 쭉 뿌려주셨습니다. 포슬한 빵과 그 안에 있는 탱탱한 통 소세지, 입가에 묻은 설탕과 케찹을 혀끝으로 핥아먹는 그 순간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갖가지 소스와 재료들이 들어간 더 크고 화려한 핫도그들이 많지만 저에게는 한겨울 시장 한복판에서 먹었던 이 저렴이 핫도그가 아직도 제일 맛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요. 3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라서 깨끗한 옷 입고 쫓겨난 거지. 여름이었죠?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서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이제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고, 당시에는 이게 꽤 흔한, 그리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외삼촌한테 돈을 받아서 장난감을 샀는데 그게 왜 극대노할 일인가. 이 아버지가 화난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외삼촌한테 용돈 받아서 샀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괜히 뭐 친구한테 빌렸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버지는 화가 난 겁니다. 거짓말을 본인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별건 아닌데, 이만한 건 아닌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좀 이런 거에 극대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현직 아빠라 잘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도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1941년생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신청곡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 하나 선곡해 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이었습니다. 이 노래 나왔을 때 참 센세이셔널 했었죠. 가출 청소년이 실제로 이 노래를 듣고 집에 왔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정말 모든 아이들이 이 양현석과 이준호님의 그 춤을 따라서 추고 있는 교실 뒤에서 그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펄 끓는 더위를 매일마다 이겨내며 방콕에서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극아이 성향이었지만 관심 받는 건 또 좋아했던 관종아이였는데요. 한 번은 5학년 때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만 가다가 갑자기 주일학교에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영턱스 클럽에 나이키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야, 이거 설명을 해야겠는데, 영턱스 클럽의 나이키가 뭐냐면요, 비보잉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 손으로 손을 짚고 다리를 쭉 공중으로 들어가지고 나이키 로고 모양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나이키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그냥 되길래 학교에서 나이키 좀 꽂는다며 왠지 인싸가 잠시 되었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도 낯을 가리며 수줍게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게 나의 멋짐을 과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다들 일어서는 순간 전
뒷구르기에서 물구나무로 이어지는 연결 동작으로 멋지게 일어나 보였는데요. 하지만 연결 동작 중 엉덩이가 천장을 보게 되는 부분에서 그만 방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전 뒷구르기가 아닌 방구르기라고 불리며 주일학교의 은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보이고 싶으시다면 뒷구르기는 하지 마시고요. 점잖게 장기자랑이라는 공식 멍석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 은따가 되어 결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으니까요. 옮긴 교회에는 다행히 댄스 동아리가 있어서 무난하게 인싸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곡은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부탁드립니다. 난 슬플 땐 힙합을 춘다고. 저 천계형님 만화 언플러그드 보이였죠? 거기 나오는 대사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 만화. 천계형님 만화 참 많이 봤었는데. 자,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듣겠습니다. 오디션이었나요? 언플러그 보이 아니었나? 아무튼 다 재밌습니다.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호기심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남달랐던 저는 5살 무렵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자 새끼들을 밀어내고 개 젖을 빨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컴퓨터에 전기가 누전되어서 감전되었을 때에도 이거 만질 때마다 통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만 통하는 건가? 라며 손을 대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호기심 괴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년 넘게 살아남은 게 제 스스로도 신기하네요. 호기심 많은 노인을 보면 생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 호기심 때문에 혼자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그날은 주변 도시의 공단에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산을 타고 저수지 옆을 지나며 1시간 걸리는 처음 가는 길로 갔습니다. 월급 루팡은 아니고 회사 카드로 샌드위치를 사서 점심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상 정상쯤 언제 망했을지 모를 휴게소 주차장에 잠깐 멈춰서서 풍경 사진을 찍고 돌 계단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새로운 길은 항상 짜릿해 라는 만족감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피를 사올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산의 풍경이 생각보다 너무 예뻤거든요.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 싶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월급 루팡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즐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도로 건너편 아래쪽에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지도상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대체 무엇인고 하는 호기심이 앞장섰습니다. 마치 게임 속의 모험가가 된 기분. 저는 곧장 건너편으로 가보았습니다. 산 비탈 아래에 커다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납골당 시설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아니었고요. 마치 그리스 신전을 작게 축소시킨 것 같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마다 유골함을 넣어두고 앞에 유리로 막아둔 그런 형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땡땡 교회 부활공원 이런 식으로 적힌 비석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거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도 맞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인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라고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해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래저래 둘러보다 보니 햇볕이 닿지 않은 곳에 열지 않은 스타벅스 병 음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고인이 즐겨 드시던 음료를 두고 가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커피가 없어서 아쉽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눈앞에 그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커피를 먹기 위한 명분을 쌓고자 두뇌 풀가동을 하였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그냥 묘지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은 땅끄지가 되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교회에서는
죽으면 끝으로 본다. 고로 여기 있는 커피는 고인에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둘, 커피를 두고 가신 분은 그 행위로 이미 만족을 얻으셨을 것이다. 셋, 구석구석에 녹슨 캔과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시든 꽃다발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 커피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명분 3스택을 쌓은 저는 속으로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를 외치며 그늘에 놓인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료수를 전부 루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마저가며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거래처 담당자에게도 하나 줄까 하다가 괜히 배탈이 날까봐 안 줬습니다. 아픈 건 저 혼자면 충분하니까요.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직장을 옮겨 더 이상 갈 일이 없는 동네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산길은 예쁜지 휴게소는 다시 영업하는지 그 묘지에는 다시 음료수가 리필 아니 고인들을 기리는 분들이 아직 찾아오는지 신청곡은 주팔님이 정해주세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가면은 무덤을 이제 종종 가잖아요. 저도 가면은 이제 뭐 헌화돼서 이제 오래된 꽃이라든지 이제 뭐 남기고 간 소주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음식들도 차려져 있고 오래돼서 이제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런 걸 보긴 하는데 이게 뭐 새 거라도 먹을 생각이 난 전혀 안 들던데 이상하다.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당연히 먹어도 아무 이상 없겠죠. 새 거죠. 특히 캔은 뭐 100년이 지나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옛날에 저 군대 있을 때 행보관님이 환경 미화한다고 공동묘지에서 꽃을 뽑아오게 했는데 그때도 기분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너무 안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좀 홀령들이 막 따라올 것 같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껄쩍지근했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상관없으신가 보군요. 참 괴인입니다. 괴인. 그렇군요. 교회는 죽음을 끝으로 보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죽음을 끝으로 보진 않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얼마 교회 뉴비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장례식을 종종 다녀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 저런 건 기한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벌디. 저는 다른 소울푸드 사연을 적다가 진짜 제 소울푸드가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올해 저에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5, 6월 공기가 따뜻해질 즈음이면 늘 사 먹던 음식이 있었거든요. 바로 삼양 열무 비빔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검색해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올해는 출시가 좀 늦는 건가 싶어 여름쯤에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단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무 비빔면과의 첫 만남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97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여름에 하루에 적어도 2번은 먹었어요. 하교하고 한 개, 자기 전에 또 한 개. 특히 면 색깔이 주황빛이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했고 열무김치 플레이크가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팔도 비빔면처럼 뾰족하고 강렬한 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양념장 맛이 제 입맛에 딱이었죠. 묘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잘 잡힌 맛이랄까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해 제 키가 폭발적으로 자랐어요. 중1 때 142cm였던 키가 중2 때 169cm로 무려 1년 동안 27cm나 자란 겁니다. 아니 사람이야 대나무야. 이건 100% 열무 비빔면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지가 짧아져서 친구들이 잭슨 바지라고 놀리곤 했는데 그땐 엄마가 세탁을 잘못했나 싶었죠. 알고 보니 키가 너무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 사랑은 군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름이면 부모님이 열무 비빔면을 박스로 보내주셨고 라면 포트를 너무 혹사시켜서 전원부가 닳아 고장이 난 적도 있었죠.
한 번은 젓가락으로 포트를 고쳐보겠다고 만지다가 감전돼서 죽을 뻔한 적도 있네요. 방금 이전 사연 쓰신 분 아니에요? 같은 분 아니에요? 아니 왜들 전기에 대해 무서움을 모르지? 시간이 지나 열무 비빔면이 매운맛으로 바뀌었을 땐 몇 년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근래 다시 예전의 부드러운 맛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열무 비빔면만 찾았어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주 먹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땐 맥주와 만두를 곁들여 열무 비빔면을 끓여 먹는 것이 저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행복마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비빔면이 생겼다 사라지지만 저에게 그 시절 열무 비빔면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울푸드입니다. 삼양아, 불닭만 신경 쓰지 말고 열무 비빔면 좀 부활시켜줘라. 제발. 신청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열무 비빔면 정말 맛있죠. 저는 열무 김치를 실제로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가끔 소울푸드, 다크 소울푸드 만들 때도 열무 김치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게 종종 나왔을 텐데요. 특히 여름에는 열무 김치만 있다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면 하나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열무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서 먹으면은 그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에는 열무김치도 다 팔더라고요, 마트에서. 저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이게 인스턴트 편하긴 한데 오히려 잘 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빔면 류를 직접 그냥 만들어 먹고 항상 양껏 만들고 이번에 또 지금 겨울이지만 생각이 나네요. 자, 신청해주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겠습니다. 주펄님 세대도 김장 안 하냐고요? 안 하죠. 저도 이제 장모님이 해주신 김치 많이 먹고 실제 제 주변에도 김장 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저희 윗세대에서 얻어 먹거나 사 먹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담근 게 진짜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김장을 하셔가지고 또 주셨는데 제가 그 장모님께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도대체 어떤 젓갈이 들어가냐고 여쭈신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이 질문을 한 15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느낌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배합이 있다. 이 김치에는 젓갈이 4종류가 들어간다. 난 왜 이제야 물어봤을까?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것처럼 신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4가지의 젓갈이 들어가고 그 킥이 있다. 장모님의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데 여기엔 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에서 나는 청각을 갈아서 넣는 것이다. 그러면 김치에서 시원한 맛이 난다. 근데 이 청각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비밀들을 이번에야 알았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혼자 학식 먹을 때 펄밤 들으면서 밥 먹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벌써 뜨끈한 뱅쇼를 펄펄 끓여서 감기 예방용으로 마실 때가 온 것 같네요. 서글프기도 하고 대학생의 1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뱅쇼 끓이실 때 저의 근심 걱정도 같이 넣고 한가득 끓여야겠습니다. 허허허. 거두절미하고 제가 쓸 사연은 이불킥 사연인데 조금 19금입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 마시길. 저희 가족은 여행을 정말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일 땐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차 타고 어디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크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렸을 때라 그런지 심심할 때가 많아 엄마랑 아빠랑 끝말잇기를 하면서 종종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단어를 많이 몰라 항상 졌지만 지금은 조금 머리가 컸기에 엄마랑 하면 끝말잇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약을 걸어서 끝말잇기를 지금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말을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엄마랑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건 제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 글자로 이루어진 말만 할 것, 쿵쿵따처럼. 두 번째, 10초 안에 이야기할 것.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끝말잇기를 하던 중 복으로 끝나는 단어를 엄마가 외쳤습니다. 그때 복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뭔가 웹툰에서 봤었던 것 같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예상이 되시나요? 당시 저는 19금 BL 웹툰과 소설을 약 50권 정도 읽은 BL 웹툰 중독자로서 온갖 수위 높은 말들을 읽어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씩 복상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배가 아파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짐작하고 글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일까요? 엄마랑 끝말잇기를 하면서 거의 3초가 남았을 때 제가 복상사! 라고 외치며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잔인한 단어를 말해서 놀란 건가?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엄마가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때도 잘 몰랐기에 몰라! 그냥 배 아플 때 쓰는 단어 아님? 이라고 이야기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끝말잇기를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된 여행 후 씻고 침대에 누워 폰을 하던 중 문득 엄마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 복상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맙소사. 복상사. 성교 중에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마비 따위로 상대의 배 위에서 죽음이라는 뜻이더군요. 진짜 충격적이고 막 웃음이 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런 말을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다니 참 19금 소설도 적당히 봐야 하겠더라고요. 문득 엄마가 중간에 물어본 건 저한테 약간 떠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날 이불 찢어질 뻔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녁에 엄마 방 침대에서 잘 뒹굴거리는데 그날은 낯 뜨거워서 엄마 방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단어는 한 번도 입 밖에 내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쭈펄, 부모 입장에서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이만 사연 접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뜨겁네요. 신청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신청합니다. 이 썰은 여기서만 풀고 무덤까지 가져갈 거거든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아이들이 뜻도 모르면서 엄청난 단어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굳게 다짐하죠.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면 안 되겠다. 아이들 무분별하게. 미디어 종사자인데.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종사자인데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제 방송도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아이에게 고운말 해라 막 이러는데 저조차도 방송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젠간 복상사를 물어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저는 직접 검색해 보라고 하겠죠. 그러면 검색해 보고 또 저에게 물어오겠죠. 성교가 뭐냐고. 그러면은 또 검색을 하라고 하겠죠. 예,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방송을 듣다 문득 떠오르는 괴인이 있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저는 영무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역에서 일하다 보면 개성이 확실한 분들을 여럿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패션이 독특하거나 메시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에 불과하고 정말 괴인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진상은 넘쳐나지만 그들을 괴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외하도록 하지요. 그분을 마주친 것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나 됐을까. 모처럼 평화로운 대합실 상황에 만족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져 다쳤다는 호출 전화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무전기를 챙겨 들고 호출이 울린 장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희 회사 교육원에서는 넘어진 환자는 어깨를 두드리고 목소리로 의식을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함부로 몸을 흔들거나 팔을 잡아 일으키거나 하면 경추나 척추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고소당하니까! 라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많아봐야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멀끔한 양복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식을 확인하려 하니 다시 한번 건드리지 말라고! 고소당해요!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쓰러져서 구하러 온 사람한테 하는 말이 고소당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며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최소한의 구제 활동을 하러 온 사람에게 고소를 언급하는 것이 맞나? 근데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다니.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런데 혹시 고소당하면 어쩌지? 그래도 사람은 구해야지. 아이고, 이걸 어쩌나. 119에 전화도 해야겠다. 정도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뇌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길고 짧은 순간이 흐르고 한 3초 정도랄까요? 쓰러진 할아버지가 거짓말같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섞어가며 아이고 나 좀 일으켜줘! 라고 말했고, 저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누워 계시고 119 불러드릴 테니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일으켜달라고! 라고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세에 순간 눌려버려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렸고, 그분은 갑자기 우뚝 일어나셔서는 뚜벅뚜벅 열차에 탑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소를 말한 남성분도 열차에 탑승하시더군요. 저는 영무실로 돌아갔고 CCTV를 확인해보니 할아버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무려 계단참에서 아래까지 계단 5m 정도를 굴러서 넘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일어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말한 남성분은 그 계단 부분에서는 한참 멀리 있다가 사고 소리를 듣고 뛰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정황상 그분은 아마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남성분이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요? 어떤 경험을 하셨기에 고소부터 떠올리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와 메시지는 너무나 진실했고, 그리하여 저는 이분을 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적고 나니 뭔가 조금 씁쓸한 사연이 되어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연말연시에 약주 적당히 하시고 계단에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넘어진 분을 도와드렸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걱정을 하셨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저희는 서로 도우면서 살죠.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없으셔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이런 내용인 줄 모르고 그 할아버지의 그 일으켜 주라는 말만 듣고 좀 섣부르게 선곡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듣겠습니다. 이것도 또 일단 들어보세요. Wham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어렸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 펄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특히 다큐나 자연 관련 탐험 방송을 넋을 놓고 봤어요.
그날도 저녁 먹고 TV를 봤는데 내용은 어부가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었어요. 어부 아저씨가 어떤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가 제철이고 맛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TV에 푹 빠져 있을 때 아빠가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넋을 놓고 TV를 보고 있는 저에게 펄순아, 무슨 물고기인데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니? 아빠의 질문을 듣고 5초 전에 봤던 자막이 생각나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아빠, 저 물고기 이름은 콘돔이래, 콘돔. 짱 크지? 아빠는 왠지 혼비백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계속 재밌게 TV를 봤답니다. 제가 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안방 서랍에 있던 동생들이랑 풍선을 불고 놀았던 그것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 생선 이름은 큰 도미였어요. 도미류 중에서도 큰 녀석은 큰 도미라고 불리나 봐요. 어렸을 때는 이불킥 안 했지만 나중에 말 실수한 걸 알고 나서는 이불킥 많이 했네요. 신청곡은요,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이불킥 사연들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복상사 사연이랑 연결해서 읽을 걸 그랬습니다. 참 부모가 되니까 다르게 들려요. 이런 사연들이 예전에는 그저 재밌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달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저에게 있어서는 공포 사연으로 느껴집니다. 자, 사연 하나 더 읽고 크러쉬에 잊을만 하면 하고 붙여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펄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앞니 플러팅 미소로 고민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플러팅 미소를 연습하다 보니 입에 붙어버려서 일반 미소를 연습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죠. 이번에는 제 망한 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작년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자격증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별일 없이 공부를 하던 작년 가을에 시작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한 남자분과 자꾸 마주치는 겁니다. 들고 다니는 책을 보니 저랑 같은 공부를 하는 분인데 아침 저녁으로 등 하굣길에서 마주치는 건 물론이고 식사 시간도 계속 겹쳤습니다. 중간중간 복도로 나가서 물을 뜨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자주 겹쳐서 하루에 거의 10번 가까이 마주쳤어요. 사실 이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야, 저 남자 얼굴은 주먹만 하고 어깨는 넓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꾸 보다 보니 점점 더 관심이 가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1차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누르고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올해 초에 1차 시험을 치렀고 저는 아쉽게 불합격을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조금 보낸 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는데요. 열람실에 그 남자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시험 후에 오랜만에 본 거라 정말 반가웠고 다시 봐도 여전히 멋있더라고요. 사실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진 것 같았어요. 이분을 향한 호감이 일시적인 콩깍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가가서 말을 걸고 밥 한 번 살 테니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 남자분이 1차 시험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뭘 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경 쓰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분이 2차 시험 후에는 도서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볼지 초콜릿에 쪽지를 붙여서 줄지 그냥 포기하고 공부나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2차 시험 전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차 시험 당일 아침 눈을 뜬 저는
제가 하여자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 한 번 못 걸어보고 놓쳤다는 생각에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분이 이번에 2차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서관에서 그분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울적했고 죽상을 하고 그지꼴로 도서관에 갔어요. 열람실에 도착해보니 여태 공부하던 사람들이 죄다 2차 시험을 보러 간 건지 자리가 유난히 텅텅 비었더라고요. 1차 불합격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리에 앉는데 저기 앞에 그분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과는 달리 그분은 2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처럼 1차에 떨어졌던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저 남자 1차에서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놓쳤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봐서 그런지 이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할 것 없이 오늘 당장 말을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챙겨 나와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빗고 입술도 좀 바르고 최대한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평소에도 잘 꾸미고 다니진 않지만 이날은 유독 대충 하고 나왔거든요. 거울을 보며 오늘 꼴이 좀 별로니까 하지 말까 싶다가도 오늘이 아니면 용기를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러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정수기 옆 소파에 앉아서 그분이 물을 마시러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상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말을 걸려고 하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성한테 호감을 먼저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심장도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중 그분이 텀블러를 들고 열람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본 순간 저는 급속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심장도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제가 앉아있는 소파 바로 옆 정수기로 와서 물병에 물을 채웠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에게 굉장히 침착한 목소리로 A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분 맞으시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더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시더니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이어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그분은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이 또다시 네 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빙글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떠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열람실로 돌아갔습니다. 열람실 문을 열 때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과 눈을 똑바로 마주쳤는데 애써 외면하시더라고요. 당장 집에 가고 싶었지만 바로 집에 가면 까인 게 창피해서 집에 가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집에도 못 가고 뻘개진 얼굴로 그냥 한참을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도서관 사물함에 있는 제 짐을 다 뺐습니다. 다른 열람실로 옮기기 위해서요. 너무 쪽팔려서 A 열람실에서는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쪽팔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거절하시려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 게 아닐까. 내가 좀 예쁘게 하고 왔으면 잘 됐을까. 딱 봤을 때 나 좀 별론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A 열람실을 떠나 다른 열람실로 옮긴 뒤에도 그때 제 눈을 애써 피하던 그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수진님의 앞니 플러팅 미소를 보게 되었고 한두 번 따라 해본다는 게 계속 하다 보니 마스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미소를 마스터한 뒤로는 내가 좀 별론가? 이런 생각도 잘 안 하게 되고 자신감도 붙어서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 뒤로 자신감을 얻게 된 제가 그분과 마주쳤는지 또 그분에게 매력적인 앞니 플러팅 미소를 날려봤는지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제 열람실에 더는 안 나오시거든요. 사실 저는 얼마 전 그분이 있는 A 열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에게 플러팅 미소를 날리려고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때 쪽팔림에 급하게 옮긴 열람실은 책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허리가 아팠거든요. 반면에 A 열람실은 최적의 책상과 의자 상태를 자랑하는 가장 좋은 열람실이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돌아가는 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분도 불편할 것 같아서
3개월 정도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A 열람실로 은근슬쩍 돌아갔어요. 고백을 한 것도 아니니 3개월 정도 피했으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이 도피의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그중 앞니 플러팅 미소를 마스터한 일이 있었을 뿐 절대로 그분께 앞니 플러팅 미소를 날리려는 목적으로 돌아간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원래 열람실로 돌아간 첫날 그분을 마주칠까봐 긴장이 됐는데 그분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분은 보이질 않았고 1차 시험이 100일가량 남은 지금까지도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연을 적어보니 그분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수험생에게 말 걸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자기가 실패하면 남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연초에 1차 시험을 치르실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다들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합격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앞니 플러팅. 저도 그 사연 읽고 수진님이 앞니 플러팅 하는 사연 그 영상 찾아서 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수진님이라서 예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이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본인은 마스터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행복하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자,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틀어드리겠습니다.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오늘은 이불킥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사연도 이불킥 사연입니다. 펄떡이들의 이불킥 사연들을 보며 낄낄대다가 순간 기억 속에 짱바어두었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글을 써봅니다. 왜 이름이 이불킥 사연인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쿠키런 괴인입니다. 왜 이름이 이불킥 사연인데 제목이 쿠키런 괴인이냐고요? 이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된답니다. 때는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코로나로 인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A와 빈둥대고 있었습니다. 초딩 시절 하던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쿠키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쿠키런이 겁나 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 쿠키런을 다운받고 시작했습죠. 신나는 부금과 함께 30분가량 달리고 있었을 때 룸메이트 B가 들어왔습니다. 룸메이트 둘이 핸드폰만 붙잡고 앉아있으니 궁금했던 B는 쿠키런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깔아서 시작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 B는 게임을 하고 보던 중 이벤트 항목에서 친구 초대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를 초대하면 꽤나 짭짤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상에 혹한 저는 친구 B에게 제 아이디를 보냈습니다. 아니,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초대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보내는 방식이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운명의 신이 제 손을 때리고 간 것일까요? 실수로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핸드폰을 주웠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보상도 받고 30분 정도 다시 쿠키런을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 친하던 과 선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선배, 아니 쿠키런이 이 정도로 재밌다고? 띠용?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방에 몰래 카메라가 있었던 것인가? 어디 둥절하던 것도 잠시 과 동기였던 A의 비명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놓쳤을 때 카톡 친구 초대가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학교 행사 관련 카톡이 와서 마침 상위권에 있던 전체 학년 공지 톡방에 쿠키런 펄떡이와 함께 달려요가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취소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게다가 보낸 지 30분가량 지난 시점이었기에 메시지 삭제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선배들 동기들에게 쿠키런을 하자고 공지를 때려버린 묻힌 쿠키런 괴인, 쿠키런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에서 순식간에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온갖 선배들에게 네가 그 쿠키런이냐? 라는 말과 함께 술을 먹자는 약속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은 인기를 누리게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당시 썸을 타고 있는 친구와의 썸은 차갑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 이상형이어서 몇 번 더 살갑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한번 깨진 건 복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걸 망한 사랑에 중점을 맞추었을까? 괴인 사연으로 보낼까? 이불킥에 중점을 맞추었을까 고민하다가 이불킥에 가장 가까웠기에 이렇게 사연을 엮어 보냅니다. 제 사연이 언제 읽힐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펄떡이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열풍이랍니다. 제 신청곡은 최근에 장범준 씨가 리메이크한 장범준의 아파트 신청합니다. 쭈펄 사랑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거 쿠키런 때문은 아니라고, 그 썸이 끝난 것이 하지만 그렇게 위안이 된다면 오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쿠키런 광고할 때 여러 가지 쿠키들 제안하면서 그 과금이 없는 유저는 그 빈 쿠키통맨이라고 해서 이제 개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개삭이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빈 쿠키통맨을 아직도 출시하지 않은 그 게임 회사 규탄합니다. 자, 장범준의 아파트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펄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들 감사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주펄의 대인국 카페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들은요, 11월 21일까지의 사연들이었습니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도 자, 앞으로 열심히 또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